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휴전 사흘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 번째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질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마지막 4차 석방 이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9살 소녀가 하마스에 잡혀간 지 50일 만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12살 소녀도 삼촌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대 잡혀갔다 양측의 휴전 합의 후 두 번째로 석방된 겁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됐고 태국인 4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9명씩 석방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20대 소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راح تتحرر فلسطين يعني انه فكرنا احنا قلنا خلاص تحررت فلسطين من ايدي المجاهدين الحمد لله هاي قربت تتحرر ان شاء الله. 2차 인질 석방은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정도 늦어졌지만 3차 석방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4살짜리 미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3차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58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4차까지 차질 없이 석방 절차가 마무리돼도 150명 이상은 여전히 하마스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중인 가자 지구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כל מאמץ לה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ובסופו של דבר נחזיר את כולם. AP통신은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을 석방해 휴전 상태를 이틀에서 나흘 연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방된 인질 가운데 4살배기 미국인 소녀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더 많은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서 석방된 인질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살배기 에비게일이 풀려나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 당시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에비게일은 하마스에 끌려갈 당시만 해도 3살이었습니다. A little girl named Abigail, who turned 4 years old. She spent her birthday, and at least 50 days before that held hostage by Hamas.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가운데 고령의 여성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에 합의한 나흘간 임시 휴전 이후에도 인질 석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총성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at's my goal. That's our goal, to keep this pause going beyond tomorrow so that we can continue to see more hostages come out and surge more humanitarian relief into those who in need in Gaza.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루 10명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 연장에 동의했다며 휴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풀려난 인질들과 화상통화한 친척들의 전원을 통해 열악한 억류 생활을 전했습니다. 밥과 빵이 전부인 식사도 제대로 못해 몸무게가 6에서 8kg 빠지고 의자를 붙인 간이 침대에서 생활했다며 외부 정보도 철저하게 차단돼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하마스와의 휴전이 끝나면 가자 지구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시적 휴전이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 가자 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선 합의대로 하마스가 매일 10명씩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면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 교체 인사를 전격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외부로 불거진 데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그리고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못 박았던 30일이 다가오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그 본회의 일정은 그 서류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려야 하는 본회의를 오직 탄핵을 위해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 힘자랑은 민생과 예산을 위해서나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닙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으로라도 늘리려 한다며 예산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기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는 것이 전례 없던 일이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러 심사 시간을 끌며 도리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부가 본회의 자동 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취소된 가운데 탄핵안과 예산안이 걸린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시도,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막바지로 접어든 정기국회는 곳곳이 뇌관인 형국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정기 당무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당무 감사 진행 경과와 평가 지표, 또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평가 1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당장 컷오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최종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공개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9조 원으로 추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며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어려움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위성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시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찰 위성 해상도 등 핵심 재원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한미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3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 북한은 괌 미군 기지를 찍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진해, 부산, 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과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기지 등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의 증원 병력이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괌과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정찰 능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동지께 정찰 위성의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위한 운용 준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위성 사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성은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기지국과 송수신은 잘 이루어지는지 군사적으로 유용한 수준의 해상도를 가졌는지는 판별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상도예요. 얼마만큼 위에서 보느냐. 사실상 이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서브미터급, 1m급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우리 군에 수거된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에 불과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019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조율하기 위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년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협력 복원과 정상회의 재개 준비, 지역과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떠들썩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 모두 240차례 넘는 공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5년 넘는 지루한 법정 줄다리기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1심 공판 횟수만 240차례가 넘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은 30가지에 달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이른바 일제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듬 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따져봐야 할 혐의도 많은 만큼 임 전 차장과 재판부 사이 충돌도 잦아지며 재판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2019년 6월 재판을 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의도적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임 전 차장은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 길어졌습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정점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징역 7년이 구형돼 다음 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조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손 차장검사 측 최후 변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엑스포 소식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사 중앙에는 숫자로 본 엑스포 유치 총력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숫자 500명 이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 500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만났던 세계 90여 개국 인사들 숫자입니다. 정상회담 그리고 각종 국제 행사 등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아래 495바퀴는 작년 7월에 출범한 엑스포 민관유치위원회가 이 유치 활동을 위해서 이동했던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총 1989만여 킬로미터에 달해서 지구 495바퀴를 돈 셈이라고 합니다. 재계 역시도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해외 유명 관광 명소에 부산 엑스포 홍보 동영상을 30만 회 이상 상영했고 LG전자는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랩핑한 버스를 2천여 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대기업 총수들도 모두 파리에 집결해 마지막까지 유치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최종 개최지는 28일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대표들의 익명투표로 결정됩니다. 과연 부산 개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희망직업 조사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커서 뭐 될래?라고 묻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하단에 나온 표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위 자리는 바뀌었는데요. 의사가 4위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중학생 희망직업 1, 2위는 교사와 의사로 작년과 같았고 고등학생은 교사와 간호사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에는 의사가 랭킹됐는데 작년 7위에 비해서 순위가 2단계 올랐습니다.
의사의 순위 상승과 함께 눈에 띄었던 직업은 IT와 신산업 분야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생명과학자나 웹 개발자, 정보통신공학자, 게임 개발자 등이 순위가 올랐습니다. 한편 한때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의 인기는 하락세였는데요. 중학생 희망 직업에서 17위까지 밀리는 등 초중고 모두에서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21%, 중학생의 41%, 고등학생의 26%의 학생은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생명보험 만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보험 한두 개쯤 가입한 분들 많으실 텐데 만기를 몇 세로 설정하셨습니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계약 중 80세 이전의 만기를 맞는 상품이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3.6세에 달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은 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고령자가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이 발생해도 보장기간이 끝나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보험 절벽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거나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5, 60대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유지하되 보장 기간이 더 긴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었고요. 70세 이상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따로 적금처럼 병원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보험 절벽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100세 노인이 계약 당시 만기로 설정된 100세 보장을 사망할 때까지로 늘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패소였지만 업계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사 폭행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왼쪽 작은 사진과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요. 운전 중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기본에 툭툭 치는가 하면 주먹질을 하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특히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폭행 등 외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버스에는 보호격벽의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때문에 90% 넘는 버스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진 마을버스의 61%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보호격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의무 규정도 없고 지자체와 운수업체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의무화 조항과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마을버스 시설 장비 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 대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의 강도를 점차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구사 총궐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2,100여 명, 2030년까지는 4,000명 가까이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 3분기 모든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1인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6.9% 늘었고 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도 각각 3.1%와 0.6% 늘었습니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 근로소득이 각각 3.8%와 7.8% 늘어날 때 1인 가구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15.6%씩 크게 줄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37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월 212만 원만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한 달 평균 251만 원, 여행과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조사했던 것보다 최소 생활비는 67만 원, 적정 생활비는 106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들은 현재 소득과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한 달 평균 212만 원이라고 답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52.5%가 아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문의가 뚝 끊기면서 강남 아파트마저 7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장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한 달 사이 6천만 원 하락해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2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난 9월, 반짝 집값이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돌아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습니다. 매수자가 아예 없어요. 문의가 나오니까 거래도 안 되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한 2달 가까이 뭐 금리가 좀 너무 좀 올라가다 보니 좀 거기에 부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를 견인해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도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부동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올해 서울 집값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달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집값은 9월에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조정기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금리 인하와 실물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매 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내년에 2차 하락장이 재현될 수 있지만 금리 안정과 전셋값 상승 등 영향으로 하반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주가 연계증권 EL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 H지수요. 근데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전에 ELS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ELS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이 있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상품인데요. 특정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지수와 연계를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요.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이제 확정된 수익을 보장을 하는데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문제가 되는 게 홍콩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홍콩의 이제 H 지수하고 연계된 ELS 상품인데요. 이 홍콩 H 지수라고 하는 것은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국 국영 기업 50개 기업의 이제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ELS 증권이 대체로 한 만기 3년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 2021년 이제 상반기를 한번 보면 그때 당시 홍콩 H 지수가 한 12,000선에서 13,000선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6,0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요. 3년 만에. 그래서 내년 이제 초에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제 ELS 증권들이 만약에 이제 H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3조 원 정도 이제 안팎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의 이제 잔액이 한 8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손실이 한 40~50%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3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당국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모양새인데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될까요?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금융상품의 이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했나 하지 않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제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을 때 불안전 판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ELS 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 그 여부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ELS 상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노령층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받았는지 그래서 요 여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될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지 그 추후에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사에서 이렇게 불안전 판매한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운용할 때 좀 이제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융사에 많은 책임을 부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LS 상품을 금융사에서 판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 2021년
이후에는 그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할 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녹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상품을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불안전 판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을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 2021년 이후에는 상품 설명에 대한 그 녹취가 의무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매 과정을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을 설명할 때 실제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하게 되면 한 40-50분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40-50분 동안 한 사람한테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취를 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고객이 아니라 뭐 금융사 직원이 직접 사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새 주인이 이르면 이번 달에 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데요. 지금 하림그룹과 동원그룹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본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림하고 동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인수 희망 가격을 적어냈는데요. 이게 한 6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하림이 동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입찰이 될 가능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에서 그 인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6조 이제 뭐 몇천억 원대, 6조 원대 조금 넘는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그 인수 희망 가격이 높아야지만 사실은 입찰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림이랑 동원이 적어낸 이제 인수 희망 가격이 이 입찰 예정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 입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원과 하림 둘 다 그 인수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된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누가 직접 이 HMM을 이제 가지게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안으로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 현금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동원이랑 하림이 각각 내세우는 이 입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림과 동원이 각각 보면 자산 규모가 하림은 한 17조 원, 그다음에 동원은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입찰할 때 이제 희망 매매 가격이 한 6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자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대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림 같은 경우는 재무적 이제 투자자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모펀드하고 손을 잡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 기업인 호반건설에서도 이제 좀 도움을 주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원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낙찰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재무적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본 적정 비율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원은 이제 대규모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의 손을 잡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좀 유동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인수 자금을 최대한 이제 좀 줄이면서 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지만 해운 시황은 현재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HMM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도 지금 부진한데 인수에 투입해야 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칫하다가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두 기업 둘 다 자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업체를
지금 낙찰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차입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이제 금리를 지불하면서 마련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자 부담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운업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해운업이 굉장히 큰 호황을 맞았었는데요. 지금 그 효과가 좀 사라지고 지금 앞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해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이 좀 경기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좀 해운업이 나아지는데 현재 해운업 시황이 좋지 않은 것이 HMM만 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7%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불황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좀 자금력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승자의 좀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하림과 동원이 이 인수전에 이제 뛰어든 것은 아무래도 기업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해운업의 불황 시기를 좀 잘 버텨내고 만약에 누구든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이제 H&M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해운업 업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운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경기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해운업의 이제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가 해상 운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해상 운임 지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제 주요 항로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운임을 지수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를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그 운임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만약에 수요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될 때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원자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주문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생산되는 제품들을 또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운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임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상 운임 지수들이 사실 2022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간에는 그 항만 적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보복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해상 운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런 효과가 좀 가시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현재는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해운업 쪽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질지는 현재는 뚜렷한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경기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해상업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도 있고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0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 이제 회의겠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아니면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미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이제 물가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향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또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대마초를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마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흐려지기 쉬운데요.
네, 대마초 흡연이 단순한 환각뿐 아니라 조현병과 폐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대마초는 전자담배부터 젤리, 껌, 초콜릿 등 친숙한 간식 형태로 국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담배보다 의존도나 독성이 낮지만 환각을 유발하고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도 나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독일까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 모두 9곳이 됐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광 활성화 요인, 아울러 막대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일대 연구진은 대마초 중독자 등 10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마초 중독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룹 20여 개를 처음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유전자 그룹이 폐암과 조현병 등 심각한 질환과 상호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폐암과 조현병이 대마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마 흡연이 폐암과 조현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하고 마약 중독하고 그다음에 각종 질환하고 이런 게 어떻게 상호 연관될 수 있는지 그거를 사람의 유전자 차원에서 살펴본 대형 연구죠. 처음인 거죠.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마초 흡연 합법화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매일 평균 17건꼴로 적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는 3,171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에서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선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부산 축산물 도매시장 창고에서 불이 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반 화물차가 타면서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사이로 소방 호스가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부산 북구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1층짜리 식료품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5시 반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료품 창고가 모두 탔고 근처 건물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어젯밤 9시쯤 차량을 운반하던 화물차에 불이 나 뒷부분이 타고 차에 실려있던 다른 차량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 중부고속도로에선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두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울산에선 산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캠핑장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주정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로 인도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한국이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는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지 8달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인도 대상국 결정 기준으로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청구서는 닷새 뒤인 4월 3일에 나왔습니다. 권 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송환 대상국을 최종 결정하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을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정책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권 씨가 국내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조금 전부터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약한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일부 내륙으로도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곳곳으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비의 양이 적어서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 4.6도, 대전 5도, 부산 9.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미세먼지 걱정 없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